이재명 대통령은요,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추경을 확실시했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일반 이제 국민들로서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오늘 이런 기대를 반영해서인지 지금 국내 증시가 아주 상당히 화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1,400만 개미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 왔었죠.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정 기간 주가가 상승하는 이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데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증권가에선 코스피 3천 시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증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주가 부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앞서 추경과 코스피 관련해 나온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추경을 일부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연초에 주장했던 규모가 30조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김문수 후보 측도 35조 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얘기한 규모는 최소한이겠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크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엇보다도 급한 과제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늘 취임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 추가 편성 거의 30조가 넘는 걸로 지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 예산 편성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또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논란이 되는 거는 과연 그 예산의 재원을 어디서 끌어다 대느냐, 결국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재정의 과감한 투입, 이건 결국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런 뜻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과연 어떻게 또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13조 8천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70%는 적자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3조 8천억 원을 풀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산불 피해 돕고 그리고 지역 화폐 발행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견인 효과는 얼마 정도 되느냐? 0.1%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조족지열, 이제 이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기 때문에 2차 추경은 불가피합니다. 여야가 공이 최소 30조 이상의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이제 추경의 70% 세수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거든요. 네.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는 추경은 이제 적자 국채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안정적인 거 맞습니다. 네. GDP의 50% 미만이지만 선진국은 GDP의 10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는다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G19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빠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이런 추경이라면 굉장히 좀 선별적이고 네. 또 효과 중심으로 좀 투입이 돼야 하고 따라서 이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미래 성장 기반에 연계된 1차 추경과는 좀 다른 이제 관세 피해 기업이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과 같은 이런 분야에 이제 돈이 좀 요긴하게 쓰여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저희 기자들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를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증권시장의 상황을 본다면요. 코스피가 지금 2.45% 상승했습니다. 66.1%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1%, 10.41%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지금 일단 주식시장은 상당히 환영하는, 물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덕분에 그런 효과만 있는지는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인 듯한데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또 대선 운동에서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주식시장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주식시장은 정책적 어떤 이제 이 효과, 유동성 장세도 물론 이제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과거 이제 이 대통령 이 초임 재선 기간을 보게 되면 당선되고 1개월 동안, 향후 1년 동안은 주가가 대체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네. 세계 최악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올해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주가지수 5천을 열기 위해선 지금까지 박스비를 못 넘었잖아요. 3천선 올라가면 바로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올해만큼은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계. 우리 증시는 지금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MSCI 신흥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위험할 때마다 돈을 가장 먼저 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단계 레벨업 시키지 않은 이상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해소하고 여기다 지금 맹점이 되는 게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개정안의 차이점이 뭐냐? 네. 상장사만 타겟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 법인 100만여 개 이상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네. 이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꾸려갈 여러 경제정책 중에서 일반 서민 대중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거는 바로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는 그런 반대의 길을 가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를 통한 이 부동산 투자 억제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 완화 등 이 주택 공급 확대로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을 세운 상황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그런 평가도 받아왔던 만큼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가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뒷순위로 밀려났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역시 큰 방향성만 제시를 했을 뿐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서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정 안정의 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그리고 방위비 분담 압박부터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정말 복잡하고도 굵직한 외교 안보 현안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같이도 풀기 쉽지 않은 정말 난제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고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취임사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언급했었죠.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이 최우선이 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칫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당장 트럼프발 관세나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재편 가능성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이 대북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가 사실상 6년이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 관계 역시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이번 달 연이어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 본격 데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사에서도 그렇고요. 대선 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사에서는요. 이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그 대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또 취임사에 담았습니다. 이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부의 우려,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어떤 우려, 이거를 의식한 거 아닌지, 또 우리 국내의 어떤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시각, 또 우려,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 일부러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대북 관계, 대북 정책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핵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북한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도 상당히 필요하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장 장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떠나서 방금 전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집무실의 첫 출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2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초기 내각과 관련해서 첫 발표, 인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발표가 이루어지면 또 현장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외교, 그다음에 안보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제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가 백악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 대선에 대해서.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그거 답변지 있는데 하면서 부시럭부시럭 하다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브리핑이 없었고요. 국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방부 브리핑이 나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이 마치도 한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국내 정책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줄 만한 그런 브리핑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미 관계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그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북핵을 막아야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를 1순위로 삼으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내주는 그러한 일련의 과거 정권의 양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주는 데 있어서 미국이 보는 관점은 정책 우선순위와 인사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그 인사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점을 좀 대통령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백악관 대변인의 그 발표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프닝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을 정 의원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백악관의 입장이 이제 그 전후 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그 보낸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그다음에 이번 한국의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논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 당국자 입장이라면서 연합뉴스에 서면 답변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또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일종의 이제 뭐 그 중국 정부의 혹시라도 이제 진보 정권, 진보 성향의 정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에 자신의 입장, 그 이념 성향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진보 정당에 가까운 그런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그 정책 방향,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북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취임사에서 내놓은 부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당장의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먼저 동결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그 대화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일종의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는 쪽으로 상당히 아마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신뢰 구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빠르면 오늘쯤 통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지금 G20 회의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충분하게 학습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일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방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러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자칫 양다리를 치기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저께 샹글릴라 회의에서 안미 경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과 신뢰관계의 방점은 어디라는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기자들이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뭐 심각하게 여야, 이제는 뭐 여야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겠습니다만 각 후보 캠프에서 거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 현안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또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데 이론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가야 될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공약집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네. 사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픈 트라우마는 반복하지 않겠다. 네네. 규제 일변도 임대차 3법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규제를 내놨는데 이걸 벗어나서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공급을 늘릴 것인지 그 목표와 방법은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양극화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였다면 네. 지금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국민 평형이 한 평당 2억 원이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 변두리의 경우는 아직도 6억 원 미만인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 불평등과 더불어서 이제 이 박탈 심리를 더 이제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이제 수도권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은 뭐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이원적 이 대처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도 이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지에 대한 큰 그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